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위작이라는 제목의 소설이고요. 저자는 백진호, 출판은 고유명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던 일인데 몇 년은 됐죠 그래도. 미술관에서 벽에 붙여놓은 바나나를 떼어 먹은 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나나는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작가의 어떤 미술 작가죠. 현대 미술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의 가격은 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람객이 1억 5천만 원짜리 작품인 바나나를 뜯어 먹어버린 그런 셈이 됐죠. 그런데 그 바나나가 뭔가 대단한 것이었느냐, 1억 5천만 원짜리 바나나였느냐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작품은 작가인 카텔란이 근처의 가게에서 30센트, 몇백 원 안 하는 거죠 사실. 500원 될래나요? 500원도 안 하겠네요. 30센트짜리 바나나를 사서 흰 벽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바나나는 2, 3일에 한 번씩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뭐 시꺼멓게 되고 이제 보기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오리지널티가 진정성이 있고 어떤 그 원조의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2, 3일에 한 번씩 500원도 안 하는 바나나로 교체를 한 그런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관람객이 먹은 바나나는 과연 1억 5천만 원짜리 바나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책 위작은 위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술의 정신과 실제 그리고 진실과 거짓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소설 위작에는 한 편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스타 작가의 위작, 모조품이라는 거죠. 가짜 작품, 위작을 소재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천재적인 화가 고은기라는 화가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든 노화가인데 젊은 시절에 빗속의 나신이라는 시리즈의 작품들을 남겼고 그 작품들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 한 점에 수십억에 경매되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작품 시리즈가 됩니다. 뭐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시장에 경매에 나오기만 하면 나오는 족족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전에 그려놓은 작품이 한두 작품만 더 있으면 시리즈니까 아주 큰 돈이 될 만한 그런 시리즈죠. 하지만 이 화가는 이미 너무 늙고 노쇠해서 1분 이상 붓을 들 힘도 없을 지경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 고은기 화백의 작품이 돈다라는 루머가 나옵니다. 똑같이 그릴 수 있는 화가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아주 유명한 미술관 관장인 김지연 관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주 명망 있는 갤러리인 나래 갤러리의 관장 김지연은 바로 이 고은기 화백의 히트작 빗속의 나신 시리즈의 모델이 된 이미애라는 분의 딸입니다. 다 관련이 있죠. 이 김지연 관장 역시 치명적일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이면서 또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종의 나르시시스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부와 명예 뭐 다 있으면서도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더하여서 아주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홍정훈 변호사의 약혼녀이기도 합니다. 뭐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이런 김지연 관장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김지연 관장과 백홍규 화백이 나누는 어떤 대화가 있는데 위작과 관련해서 그 본문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감독하에 그리고 있지 않은가? 저 친구는 내 수족일세. 내 그림을 그리고 있지. 그러니 당연히 내 그림과 똑같을 수밖에. 자네는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구만.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작품이니까요. 김지연은 짐짓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너무 자세하게는 제가 스포가 될까봐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위작의 정의 이게 누구 그림인가? 똑같이 그리는 건가? 당연히 내 그림인가?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굉장히 이해가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고운기 화백과 김지연 관장이 그 히트 시리즈인 빗속의 나신 시리즈를 다시 그려내기로 하면서 위작 논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작의 문제는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 다음 대통령이 될 법한 그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지영 관장의 약혼자 홍정훈 변호사, 그리고 또 이런 세력이 있으면 반대 세력이 있겠죠. 이를 견제하려는 세력들과 어떤 부패한 공권력의 개입,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사건은 예술품의 진위를 따지는 이게 위작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에 집중하던 사건에서 정치자금 스캔들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인공격인 형사 강청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강청식 형사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뛰어난 추리력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뚝심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파헤쳐 나갑니다. 이 위작 스캔들은 정치적 실리와 관련 인물들 각각이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이 빠르게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 인물들의 욕망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지만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묘하게 각각의 인물들이 가진 그런 심리들이 또 그래, 저 입장에선 저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점도 이 소설의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이란 어쩌면 당연하게도 자신을 중심으로 득실을 따지고 진실 여부도 판단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중에서 김지영 관장과 약혼자 홍정훈 변호사가 나누는 그 어떤 위작과 이런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한 대화인데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린 예술을 단순한 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이 깃든 사물이고 거기서 중요한 건 정신과 혼용된 사물의 일체성이죠. 빗속의 나신을 창작한 정신은 고운기 화백님의 몸속에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걸 화백님은 다시 사물에 불어넣는 거죠.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분명한 1980년대의 작품이에요. 그래,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 해볼게.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그건 위작이야. 일종의 사기 행위라고. 홍정훈은 체념한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네,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틀린 거죠. 어떤 게 진실이냐를 보는 관점이 틀린 거죠. 이렇게 위작의 개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순수하게 예술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엄격하게 법리적 기준으로 사실을 밝히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와중에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이익인지에 따라서 교묘하게 진실을 조정하려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술, 특히 현대 미술의 철학과 더 나아가서는 더 큰 틀에서는 진실과 거짓이란 무엇이냐, 이런 철학적 메시지까지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작가의 말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사람들은 보통 진실과 거짓, 이런 이분법적인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지만 사실 진실과 거짓이라는 것이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갔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진실을 가지고 있고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절대적으로 하나여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과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작가의 말 중에서 그 부분을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거짓도 삶이란 복잡한 맥락을 거치면 진실이 된다. 진실도
때로는 거짓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진실과 거짓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진실과 거짓은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 것인지, 네, 이렇게 작가의 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메시지들을 차치하더라도 이야기 자체로도 굉장히 흡입력 있는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어떤 강력계 형사와 정치계 거물들, 또 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등장하는 하드보일드 수사물, 이런 느낌이 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형사물로서도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심리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재미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미술관 장면이라든지 총칼이 나오는 액션씬, 이런 스토리가 영상화하기에도 딱 좋은 컨텐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작품이 영화나 넷플릭스 시리즈로 나온다면 등장인물들을 누가 연기하게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강청식 형사 역할에는 처음에는 마동석 배우처럼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강력계 형사, 이런 이미지가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끝까지 읽고 나니까 반대로 좀 나른하고 어떤 어두운 느와르물 같은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동욱 배우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영화처럼 막 장면들이 그려지면서 빨려 들어가듯 읽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위작 백진호 지음 고유명사 1. 비는 처절하게 쏟아진다. 비바람 소리에 세상이 지워지고 있다. 남자는 아스팔트에 엎드려 뺨에 쏟아지는 빗방울을 느낀다. 아프다. 총알에 관통된 복부의 뜨거운 통증보다 뺨을 때리는 빗방울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 남자는 눈을 들여 애를 쓴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같다. 자신의 의지로부터 너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니,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눈꺼풀이 얼굴에서 사라진 것만 같다. 남자는 간신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폭우의 장막이 시야를 가린다. 초라한 뒷골목의 네온 사인들이 추적추적 깜빡거리고 있다. 저기 골목 저편에서 레인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인다. 아니, 걸어가고 있는 걸까? 저편 골목의 소실점으로 레인코트가 사라지는 게 보인다. 의식이 가물거린다. 그러다 천둥 소리에 퍼뜩 의식이 돌아온다. 복부에서 흘러내린 피가 입술을 적시는 게 느껴진다. 그런데 어떻게 피가 빗줄기를 역류하여 입술로 흘러올 수 있는 거지? 남자는 잠시 엉뚱한 질문을 던져보고는 피식 웃는다. 쿨럭. 입에서 피가 쏟아진다. 자신의 피비린내가 향긋하게 느껴진다. 언젠가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는 것만 같다. 아른아른대는 빗속에 불길한 나신으로 서있던 여인의 그림. 그 그림에서는 몽롱한 비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문득 비의 냄새와 피의 냄새가 흡사하다는 생각에 빠진다. 점점 의식이 피처럼 빠져나간다. 뺨에 닿은 아스팔트로 흐르는 비의 강이 느껴진다. 마치 뺨이 얼굴에 잠시 머물던 요람인 것만 같다. 빗물이 뺨을 씻고 어딘가로 떠내려 가려는 듯이 맹렬히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의 뺨이 떠오른다. 오래 그 뺨을 잊고 지냈는데, 매일 보고 있으면서도 잊고 지냈는데
이제야 그 뺨의 온기가 절실히 그리워진다. 남자의 뺨이 빗물에 사라지고 있다. 2. 서면 5,000 우선권 있습니다. 현장 5,500 나왔습니다. 6,000 현장, 6,500, 6,500, 7,000 나왔습니다. 7,500 전화, 8,000 있습니까? 8,000 현장, 8,000만 낙찰입니다. 305번 고객. 날의 옥션, 현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고요할 정도로 묵중해 보이는 백색의 단상에 선 경매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나 활기에 넘치는 몸짓으로 경매 현장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꼭 경건하고 엄숙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처럼 종교적인 광의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경매 현장은 자본주의의 종교적 의식이었다. 경매사의 좌측 스크린에 제물로 나온 그림의 영상이 떠올랐고, 우측 스크린에 입찰가가 오를 때마다 제물의 가치가 각 주요 국가의 통화로 환산되어 나타났다. 고상하고 기품이 넘치는 검은 수트를 차려입은 경매사가 왼손에 경매봉을 들고 오른손에 우아한 손동작으로 비드된 가격을 외칠 때마다 근대풍의 장엄한 장식으로 마감된 실내 여기저기서 숨죽인 탄성이 흘러나왔다. 끊임없이 비드를 외치는 경매사의 목소리가 실내의 모든 사람들을 높은 봉우리로 경매의 제단이 차려져 있는 산의 정상으로 이끌고 올라갔다. 그 높고 엄숙한 곳에는 한 줌의 산소도 없는 듯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제식에 참여하고 있었다. 어떤 열병에 사로잡혀 의식을 잃고 있는 신도들처럼. 이번 작품은 오늘 경매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작품입니다. 바로 우기파를 대표하는 고온기 화백의 1980년대 작품이죠. 소문은 많았습니다. 1980년대를 풍미한 고온기 화백의 걸작들이 몇 점 더 남아 있었다는 것 말이죠. 고온기 화백이 소장하고 있다가 1년 전에 아쉽게 팔렸던 작품이 오늘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간 한치의 흔들림도 없던 경매사의 목소리에 미미한 흥분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그만큼 이번 작품이 지니는 의미가 중대하다는 방증이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경매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예배당 같은 실내에 경건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윽고 재단 우측 스크린에 고온기 화백의 그림이 수면 아래에서 죽은 나신이 떠오르듯 모습을 드러냈다. 20개 몽환이 지배하는 기묘한 수채화 작품. 물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숱한 전묘들로 막을 친 비의 옅은 장막. 그 속에 여인의 몽롱한 나신이 어른거리고 있다. 그 유명한 우기파라는 말을 낳은 고온기의 빛속의 나신 시리즈 중 한 작품. 한 위대한 작품이 지니는 종교적 경건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매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술렁이는 침묵으로 대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불온한 리듬으로 깨면서 터져나오는 경매사의 목소리. 빛이 가득한 실내 여기저기서 비드하는 사람들의 패들이 올라갔고, 교회의 성가대석처럼 보이는 전화 경매석에서는 옥션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다. 바로 45억 5천 나왔습니다. 46억 나왔습니다.
경매사가 끊임없이 좌중을 둘러보며 입찰가를 외쳤다. 그의 양손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허공에 우미한 몸짓을 남길 때마다 경매장의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서면 47억 5천 우선권 있습니다. 전화석에서 패들이 올라왔다. 전화 48억 나왔습니다. 48억 5천 없습니까? 48억 5천 나왔습니다. 현장. 전화 49억 있습니다. 실내 곳곳에서 점점 탄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미 예상가 40억을 훌쩍 넘어선 가격으로 비드는 숨가쁘게 상승하고 있었다. 50억 나왔습니다. 50억 5천. 무려 30여 년간 어둠 속에 묻혀있던 우기파의 걸작. 고온기 화백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80년대 작품 10여 편을 본인이 직접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수많은 호사가들이 그 작품을 사려고 했었다. 하지만 작품은 경매에 나오지 않았고 다만 익명의 한 사람이 갤러리를 통해 그중 한 편을 구매해 갔다는 믿을만한 소식이 미술계에 퍼졌다. 그리고 약 1년여간 작품의 행방은 묘연했었는데 오늘 바로 그 작품이 옥션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을 신호탄으로 고온기 화백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이 경매에 나올 것이란 풍문이 돌았다. 고온기 화백을 세계적인 화가로 만들어준 그의 1980년대 작품들.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작품들은 무려 100배가 넘는 가격으로 그 시장 가치가 뛰어올랐다. 더 이상 작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고온기 화백의 빗속의 나신 시리즈는 미술계를 가장 열광케 하는 작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52억 나왔습니다. 52억 5천 전화로 접수되었습니다. 53억 현장 나왔습니다. 비드의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숨가쁘게 올라갔다. 점점 비현실적으로 입찰가는 상승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한국 미술계의 최고가 기록을 깰 기세였다. 경매장의 분위기는 열광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이 과연 고온기 화백의 작품이 어디까지 정점을 찍을지를 기대에 차서 바라보고 있었다. 53억, 53억 5천, 그리고 54억.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경매장에 가득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그림 속 여인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물처럼 흐를 듯한 나신으로 오래된 화폭에 잠긴 채 여인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경매에 참여한 모든 신도들이 자신을 이토록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